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드디어 제대로 된 ARM 윈도우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출시한 1kg대 최신 노트북과 비교해보니까 성능도 훨씬 잘 나오고요, 배터리도 훨씬 오래 갑니다. 물론 이제 얘네가 ARM 기반이다 보니까 호환성은 일반 노트북과 비교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뭐 복잡한 설정 안 해도요, 그냥 실행만 시키면 알아서 변환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ARM 칩셋이 들어간 갤럭시 북4 엣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제가 좀 전에 계속 뭐 ARM이었더니 일반 노트북이 어쩌니 ARM 하긴 했는데 용어가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개념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여태까지 일반 윈도우 PC나 노트북은 X86이라 불리는 표준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조금 구식이라서 발열도 심하고 효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배터리도 좀 빨리 닳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데스크탑 PC면 몰라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바일 장치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ARM이라는 규칙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이 ARM 방식은 발열도 좋고 전력 효율도 좋아서 배터리가 훨씬 더 오래 가니까 모바일 장치에는 최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ARM 방식이 왜 윈도우에 거의 안 쓰였냐? 이 방식으로 개발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X86이랑 방식이 달라서 원래 쓰던 프로그램들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ARM 칩셋을 이용한 윈도우 노트북들이 굉장히 좀 개발이 지지부진했는데, 그럼 이번 영상에서 뭐가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이 ARM 기반으로 만들어진 갤럭시 북4 엣지의 성능이 얼마나 좋냐, 전력 효율은 얼마나 좋고 배터리는 얼마나 오래가나, 발열은 어떻고 호환성은 어떻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제품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 갤럭시 북4 엣지는 1kg 초반대의 14형이랑 1kg 중반대의 16형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좀 더 큰 이 16형 사이즈가 인기가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대부분의 테스트는 이 제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색상은 크기 상관없이 이 실버랑 하늘색이 묘하게 섞인 이 사파이어 블루 단일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제품 안쪽에도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입출력 단자는 일단 14형이랑 16형 모두 C타입 2개랑 풀사이즈 HDMI 2.1 단자 그리고 오디오 단자가 있는데요, 오직 16형 모델에만 이렇게 USB-A 타입 단자랑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타입 포트를 보면 썬더볼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썬더볼트 4는 아니고요, 썬더볼트 3 기반으로 만든 USB 4인데 이렇게 썬더볼트 장치를 꽂아도 인식을 하고요, 속도도 썬더볼트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썬더볼트 호환성 걱정하셨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번 갤럭시 북4 엣지는 요즘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노트북처럼 디스플레이 마감이 일체형 글라스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16:10 비율의 3K급 WQXGA 플러스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실제로 보시면 화질이 진짜 좋습니다. 빛반사 저감 처리도 되어 있고 화면 터치도 시원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펜은 뭐 따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화면 밝기는 400니트급으로 밝은 편인데 간혹 삼성 노트북 중에서 비전 부스터라고 해서 설정에서 외부에 쓸 때 밝기를 확 올려주는 기능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삼성 세팅에서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윈도우 설정에서 이 기능을 켜면요, 밝은 환경에서 최대 밝기가 500니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힌지는요, 한 손으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오픈이 가능하고 최대한으로 젖혀진 각도는 이 정도인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삼성 프리미엄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성능 테스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제품을 좀 뜯어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RM 기반 노트북들은 발열이 X86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가끔 ARM 기반 노트북들은 내부에 쿨링 팬이 없는 팬리스 모델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과연 갤럭시 북4 엣지는 어떨지, 그리고 만약에 팬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돌아가고 얼마나 시끄러울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지 하고 제품을 좀 뜯어봤는데, 일단 이렇게 팬이 있는 건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로어 커버가 좀 묵직하다 싶어서 뒤로 뒤집어 봤는데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나름 테크 유튜버로서 노트북 리뷰 좀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저 휴대용 노트북에서 이런 구조는 처음 봐요. 밑판이 진짜 튼튼합니다. 이게 보관 구조도 정말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아랫부분에 이 배터리가 닿는 부분에 이렇게 넓게 폭신폭신한 폼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만약에 이런 폼 처리 없고요, 밑판의 보관 구조가 좀 약하면은 노트북을 이렇게 잡고 밑판을 눌렀을 때 밑에가 막 폭폭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거나 좀 그래서 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북4 엣지는 밑판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튼튼하게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4형에는 이런 구조가 따로 없고요, 16형에만 이런 구조가 적용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14형도 이 로우 커버가 알루미늄이기도 하고 이 보강판이 잘 돼 있어서 충분히 튼튼하긴 한데 이 16형 밑에 눌러보시면 확실히 좀 들어가는 깊이나 안정감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판을 처리하면요, 충격을 받았을 때 배터리로 가는 충격을
열을 여기에서 흡수시켜 줄 수도 있고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렇게 넓게 분산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게 들어가면 제품 가격도 오르고 무게도 늘어나는데, 삼성에서는 우리는 무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품 퀄리티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 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부를 보니까 14형이랑 16형 모두 두 개의 쿨러가 있고요. 열이 많이 발생하는 AP 주변으로 이렇게 방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예상하셨겠지만 14형보다 16형이 쿨링 시스템이 더 잘 갖춰져 있죠. 그 말은 성능도 14형보다 16형이 조금 더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참고인데 여기서 아예 팬이 없는 팬리스 모델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팬을 꼭 넣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번에 퀄컴에서 만든 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의 칩셋은 성능을 워낙 강조해서 나온 모델이니만큼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팬이 얼마나 자주 돌아가느냐, 그리고 그때 소음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이런 걸 좀 봐야겠네요. 뭐 내부마저 살펴보면 14형이랑 16형 모두 이렇게 4개의 스피커가 보이고요. 저장 장치는 따로 추가하거나 교체를 할 수는 없네요. 뭐 스피커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좋습니다. 다른 삼성 프리미엄 노트북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배터리 용량도 예상하신 것처럼 14형보다 16형이 조금 더 배터리 용량이 많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테스트에 사용된 기기의 스펙은 많은 분들이 구입하실 거라 생각하는 16형 제품, 그 중에서도 AP는 삼성 전용으로 나온 좀 더 고성능 버전이 있지만 저는 기본 버전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제가 테스트한 모델의 펌웨어 버전은 양산형 최종 펌웨어가 아니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테스트를 하기 전에 조금 김 빠진 소리를 하나 하자면, 제가 보통 성능 테스트를 하게 되면 뭐 소비 전력이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되고 그걸 막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표현해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 제품은 지금 하드웨어 인포를 포함한 어떤 소프트웨어도 소비 전력을 포함한 다양한 CPU의 정보들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이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잘 되실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테스트 결과를 요즘 인기 있는 1kg대 최신 노트북이랑 좀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품명은 그게 어떤 제품인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마 테크 좀 아시거나 제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뭐 어떤 제품들 얘기하는 건지 대충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튼 상황이 이래도 어떻게든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PC 테스트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네벤치입니다. 제가 원래 노트북 리뷰할 때 시네벤치 테스트를 하면 예전에 있었던 다른 기기들하고 점수 비교를 좀 하기 좋게 시네벤치 R23을 썼는데, 그게 암 환경에서는 호환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전 이렇게 암용으로 나온 시네벤치 2024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이건 테스트할 때 훨씬 더 시간이 길어졌는데 대신 여러 번 테스트했을 때 점수 차이가 훨씬 좀 적게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우와, 저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멀티가 927점에 싱글 점수가 115점이에요. 처음에 저 이 점수 보고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었습니다. 시네벤치 R23이랑 점수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네벤치 2024 기준으로는 이거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1kg대 최신 노트북이랑 비교하면 보통 싱글은 100점쯤 나오고요, 멀티는 보통 한 500점쯤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멀티코어가 거의 그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점수가 진짜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다른 노트북들을 뭐 가져와가지고 쫙 줄 세워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 다 못 보여드리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 벤치 점수도 점수인데요, 이 시네벤치 벤치마크는 진짜 좀 빡센 벤치마크다 보니까 테스트할 때 원래 쿨러가 왱 하면서 돌면서 정말 시끄럽거든요. 근데 얘는 쿨러가 돌기는 도는데 소음이 진짜 적습니다. 일반 X86 노트북에 한 50%에서 40% 정도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쿨러 소음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부에 열이 발생하는 게 밖으로 좀 잘 배출이 되나 싶었는데 애초에 열이 적게 발생하는 겁니다. 보통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토출 구조의 온도는 X86 노트북이라면 50도 넘는 것도 흔하거든요. 근데 얘는 가장 높은 부분의 온도가 43도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키보드 부분의 온도는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성능도 훨씬 좋은데 소음도 적고 온도도 훨씬 더 낮다는 겁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보통 PC나 노트북 테스트할 때는 시네벤치를 많이 쓰지만 이건 좀 극한 상황에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고,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면 좀 쉬운 작업이랑 어려운 작업이랑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하는 긱벤치가 좀 더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돌려봤습니다. 근데 저 여기서도 진짜 여러 번 놀랐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요거 테스트한 도중에 팬이 아예 안 돌아갑니다. 저소음 모드로 테스트했나 싶었어요. 근데 점수를 보고 나서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싱글이 거의 2800점에 멀티가 15000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와, 이것도 어느 정도냐면요, 비슷한 최신 X86 윈도우 노트북이랑 비교하게 되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댑터를 뽑으면 성능이 확 줄어들 줄 알았는데 성능도 별로 안 줄어듭니다. 거의 한 90% 정도의 성능이 나와줘요. 퀄컴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성능 자신 있다 그러던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CPU 테스트 말고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뭐 이메일 작업, 웹서핑 같은 거 했을 때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그걸 자동으로 돌리는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는 최고 성능을 보기 위해서 이 노트북의 설정을 고성능 모드로 했는데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그냥 아무런 세팅 안 하고 기본 세팅 조건에서 일반적인 작업을 했을 때 얼마나 쾌적한지 보는 거니까 어댑터 빼고 전원 설정도 고성능 모드가 아니라 중간 모드인 최적화 모드로 할게요. 결과는요 5500점이 나왔습니다. 그냥 점수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같은 조건의 X86 노트북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점수가 1.5배 정도 잘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셔도 같은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작업을 빨리빨리 끝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수치들을 쭉 보면 원래도 빨리 했던 거는 더 빨리 할 수 있게 변했고 원래 되게 오래 걸렸던 항목들은 훨씬 더 적으면 거의 1.5배에서 많게는 거의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엑셀에서 복잡한 함수를 계산해주는 능력이 진짜 좋아졌네요. 그리고 이런 문서 작업할 때 일반적인 윈도우 노트북들은 쿨러가 진짜 열심히 돌아가는데 얘는 쿨러 돌아간 소리가 아예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쿨러 안 돌아가나 싶어서 이렇게 귀를 대고 한번 들어보니까 미미하게 진짜 돌긴 도는데 이 정도면 거의 안 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 V4 엣지를 좀 써보고 느낀 건데 얘는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 정말 극한 테스트나 성능 테스트, 게임 같은 거 안 돌리시면 아마 얘 쿨러 돌아가는 소리는 별로 들을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반적인 문서 작업할 때 쾌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저렇게 문서 작업할 때 성능이 잘 나오면 배터리는 엄청 빨리 닳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방금 테스트한 그 문서 작업을 연속으로 돌리는 벤치를 쉬지 않고 돌렸을 때 배터리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것도 화면 밝기를 제조사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150니트 어두운 밝기 말고요 250니트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무려 11시간 반 동안이나 배터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와, 이 시간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보통 배터리 용량이 한 70에서 80W 정도 되는 인기 있는 최신 노트북으로 배터리 테스트 해보면 한 10시간 반 정도 가거든요. 근데 얘는 배터리 용량이 62W시란 말이에요. 배터리 용량이 그거의 거의 80%니까 사용 시간도 한 80%로 줄었으면 얘는 지속 시간이 8시간 반쯤한테 끊겼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배터리 사용 시간이 11시간 반으로 훨씬 더 대용량 X86 노트북보다 잘 나오는 걸 보면 전력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이게 같은 성능으로 같은 작업을 같은 속도로 한 것도 아니고요. 같은 작업을 해도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훨씬 더 쾌적하게 작업할 수도 있는데 배터리 사용 시간이 이 정도로 길고 팬도 안 돌아가고 발열도 적다는 거는 요즘 왜 윈도우 노트북을 만드는 제조사에서 ARM 기반 노트북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확실히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해진 게 생겨서 이런 문서 작업 테스트 말고요 영상 재생 테스트를 했을 때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사실 그런 건 제조사에서 이미 좀 밝히긴 했는데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밝기도 150니트고 이게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미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재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22시간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 좀 더 가혹한 250니트 기준으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는 유튜브 기준으로 영상을 쭉 재생해보니까 한 9시간 55분 거의 한 10시간 동안 영상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좀 해석해드리면 문서 작업과 다르게 이런 유튜브 영상 재생은 X86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기대했던 만큼 앞 노트북이 엄청 오래 간다고 체감되진 좀 않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 같이 네트워크를 계속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이 CPU 자체의 효율도 효율인데 네트워크에서 배터리 소모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결론적으로 이번 갤럭시 V4 엣지의 배터리 성능의 진가는 영상 재생보다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할 때 그 진가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네요. 키보드 타건감도 되게 훌륭해서 사무용으로 쓰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타건감 참고하시라고 키보드 칠 때 소리도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런 노트북으로 구입하시면 뭐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인터넷 뭐 이런 거 말고도 사무용으로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쓰시게 될 수도 있고 뭐 게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임이나 호환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원래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깡 성능으로 커버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개선할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요, 뭐 메이플이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아예 암 윈도우에서 실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실행은 되는데 막상 게임 들어가면 튕기거나 했는데 이젠 이렇게 게임에 들어가지고요 게임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메이플이든 스타든요 최초에 실행할 때는 암 윈도우에서 X86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저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 막 이것저것 열심히 변환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최초에 실행할 때 시간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몇 초 더 걸렸고요. 일단 실행하고 나서 프레임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암용 아니야? 전혀 이상한 게 없는데? 라고 할 정도로 프레임도 잘 나오고 게임도 잘 되었는데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스타크래프트만큼 프레임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했어요. 거의 60프레임 방어를 해냅니다. 좀 더 고사양 게임이나 대중적인 게임은 어떨까 싶어서 다른 것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버워치2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일단 실행은 잘 돼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 해봤는데 제가 이겼어요. 근데 화면을 보시면 이 게임을 하면서 올릴 수 있는 그래픽이 최대 HD급으로 해상도가 이거 이상 안 올라가요. 그리고 이 해상도로 게임을 제가 해도요, 최대 프레임을 좀 높게 나오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좀 끊기면서 프레임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대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래픽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이 자동 고해상도 기능을 끄면요, 이렇게 해상도를 정상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해상도가 올라간 것 치고는 기본 프레임이 어느 정도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끊기는 게 느껴져서 확실히 에뮬레이팅 하는 과정에서 프레임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롤은 안티치팅이라고 하는 보안 프로그램 문제인지 애초에 실행조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어떤 게임이나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는지 이렇게 정확히 밝힐 예정인데, 이 영상 올리는 날짜 기준으로는 프리미어 프로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제가 포토샵을 한번 돌려보니까 이거는 정식 암용 버전이 나와서 진짜 X86 못지않게 제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 앱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영상 내 본문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분석한 이 제품의 성능과 호환성이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갤럭시 북4 엣지에서 쓸 수 있는 재밌는 신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태까지 노트북들은요, 주로 이제 CPU 성능이 어떻게 되냐, 그래픽 성능은 어떠냐, 이게 주로 성능의 포인트였다면 요즘은 여기에 NPU라고 하는 인공지능 처리 능력이 어떻게 되냐, 이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초당 40조나 되는 이런 숫자의 인공지능을 연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즉 40톱스의 성능을 만족하면서도요, 배터리 오래가고 이렇게 코파일럿 기능을 쓸 수 있는 PC를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갤럭시 북4 엣지도 이렇게 키보드에 코파일럿 버튼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코파일럿 챗봇이 바로 뜨고요. 여기에는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쿠팡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 가격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얘가 GPT-4 기반으로 이렇게 내용을 다 써주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아까 전에 나왔던 게 정확하죠. 그리고 제가 특정 화면을 캡처하고 싶으면 윈도우와 Shift S키를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화면 캡처를 한 다음에요, 이러면 클립보드에 자동으로 이 내용이 저장되거든요. 그리고 코파일럿으로 띄운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 사진이 들어가고 이걸 번역해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의 눕기를 따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언제 어디서든 이 코파일럿 버튼만 눌러가지고 바로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코파일럿에 진짜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메뉴에 들어간 다음에 플러그인을 누르면요, 연결되어 있는 제 스마트폰에 연락처 정보를 찾고 문자 메시지를 읽고 보내는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에 특정 인물에게 갤럭시 북4 엣지 신기능을 설명하기, 문자 보내줘 이런 식으로 치면은 코파일럿이 이런 식으로 내용까지 싹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고자 하는 연락처가 이 번호가 맞나요? 까지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맞아, 보내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폰에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뜹니다. 자세히 보기 하면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재밌네요. 물론 이렇게 긴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 말고도 삼성이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코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그림 생성 기능이에요. 사실 요즘은 그림 그려주는 AI는 워낙 많은데, 근데 그게 이렇게 윈도우에 순정으로 있는 이 그림판 앱에서 제가 그림을 대충 그리면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는 조금 재밌는 기능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코크리에이터 기능을 켜고요, 제가 여기에 지금부터 강아지를 그려볼 건데 너무 잘 그리면 좀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위에다가 대충 한 쓱쓱 그려볼게요. 자, 강아지 몸통을 이렇게 그리고요, 강아지의 다리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강아지의 뭐 꼬리를 이렇게 그리고 꼬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다고 쳐요. 그리고 강아지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주고 강아지의 눈을 옆에서 그려주고 강아지의 입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옆에다가 뭐 귀도 뭐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이게 강아지입니다. 굉장히 못 그렸긴 한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조금 도움말을 입력해 볼게요. 꼬리를 흔들고 있는 강아지의 옆모습.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얘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자, 꽤나 비슷하게 그려주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독창성 부분을 제 거를 너무 많이 훼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창성을 옆으로 쭉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독창성을 한번 6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원본이랑 차이가 없게 이렇게 그리는데, 독창성을 제가 조금씩 올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30% 정도로 올리면은 얼굴이 조금씩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5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낮춰보면은 네, 조금씩 이렇게 변합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한 뭐 75%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강아지의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끝까지 올리게 되면은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 차이 보이세요? 이거를 한 70% 정도로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제 창의성을 유지를 한 채로 이렇게 하되, 항목을 수채화 방식으로 이렇게 방식만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은 이렇게 NPU를 조금씩 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I로 뭔가를 처리할 때 NPU의 성능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또 코파일럿 플러스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이 또 재밌는 게 있냐? 바로 라이브 캡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윈도우를 쓰다가 언제 어디서든 컨트롤 윈도우 L을 누르면 이렇게 라이브 캡션이 준비가 되는데, 언어를 이렇게 한국어로 설정하게 되면 이 컴퓨터 내에서 한국어가 나올 때 근데 파일이 5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 기존 윈도우에서도 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한글 컨텐츠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언어를 영어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한글 컨텐츠를 보는데 자동으로 구글 포토가 안 뜹니다. 그럼 이제 구글 포토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근데 구글 포토를 눌러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따로 앨범을 만들어. 자, 보세요. 한글을 자동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이걸 자동으로 영어로 바꿔가지고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사실 구글 자체에도 번역 기능이 있잖아. 저걸 왜 굳이 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건요, 윈도우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리를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영상회의를 쓴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뭐 팀즈나 그런 거 안 쓰고 그 어떤 영상회의 툴을 쓰든 어떤 전화 앱을 쓰든지 간에 자동으로 이렇게 싹 다 번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코파일럿 PC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2명이서 영상회의를 하게 되면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대로 해도 이렇게 다 자동으로 번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이 코파일럿 PC에 쓸 수 있는 기능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리콜 기능이라고 제가 예전에 썼던 화면들을 알아서 AI로 검색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요, 최근에 보안 문제로 바로 쓰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업데이트로 여러분들이 곧 쓸 수 있을 기능이거든요.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 이렇게 리콜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것들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시 몇 분에 제가 무슨 작업을 했고 이런 게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안에 있는 텍스트를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쭉 읽는 걸 알 수가 있죠. 텍스트를 뭐 선택도 가능하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위에 보면 제가 텍스트를 따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CPU 벤치마크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제가 있었던 내용 중에서 CPU 벤치마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화면을 이렇게 쭉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누르게 되면 그때 벤치마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찾았다는 것을 정확히 찾아주죠. 근데 이건 단순히 텍스트만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문장 단위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기록들을 이렇게 다 찾아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기능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께는 되게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께는 되게 좀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기능은 양산 초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걸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이건 코파일럿 플러스 PC 전용 기능은 아니지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업데이트된 굉장히 유용한 기능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최근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블루투스 장치 추가해서 카메라로 추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회의를 할 때 언제든지 카메라 전환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바로 이렇게 노트북 카메라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기능 쓰려면 별도의 앱을 받아야 됐는데 이제 순정 기능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는 진짜 편해졌네요. 근데 앱 디자인은 좀 더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중요한 기능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 그럼 이제 가격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사실 요즘 노트북들은 출고가랑 실제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출고가가 가진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이 제품의 출고가는 14형은 215만원, 16형은 AP와 용량에 따라서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이 가격을 딱 보니까 셀룰러 모델을 따로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없네? 이것 좀 아쉽기도 하고 출고가 자체도 솔직히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할인가는 얼마냐?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할인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영상 올리기 직전에 어느 정도 할인에 대한 얘기를 듣긴 했는데 할인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 할인 정책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혜택은 몇 개 들었는데 다른 갤럭시 프리미엄 노트북 구입했을 때랑 비슷하게 이런 각종 소프트웨어랑 뭐 삼성 케어 플러스, 그리고 이런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한정 수량으로 네이키드니스 파우치를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는데 이 파우치 내부 구성이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 구입하신 분들은 이 파우치 선착순이니까 꼭 신청하셔서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말씀드리려면 뭐 스피커도 그렇고 타건감도 그렇고 정말 말씀드릴 게 많긴 한데 그거 다 말씀드리면 영상이 2시간이 넘길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물어보시면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다 보고 나서 어때요? 사실 이 제품의 출고가랑 셀룰러 기능 빠진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제야 좀 제대로 된 ARM용 노트북이 나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태까지 ARM용 윈도우 노트북은요, 애초에 보급형 모델로 나오거나 아니면 고급형 모델이라고 해도 성능이나 배터리 같은 것들이 다 기대 이하로 나온 게 많았는데 얘는 처음으로 성능 측면에서 제 기대를 만족시켜준 ARM 노트북이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호환성에서는 가야 될 길이 좀 보이긴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하는 데는 X86 일반 노트북보다 훨씬 쾌적하게 쓸 수도 있고요, 소음도 적고요, 발열도 적고요, X86 전용 앱을 돌리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뭐 별다른 조치 안 해도 에뮬레이팅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도 좀 보니까 확실히 이제야 좀 ARM용 윈도우 노트북의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좀 보니까요, 진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윈도우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는 일반 X86 윈도우에서 에뮬레이팅이라는 걸 돌려서 이런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ARM용 앱을 돌렸다면 이제 윈도우도 스마트폰도 다 ARM이니까 이 통합하는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으니까요. 하루빨리 업데이트로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괜찮았다면 열심히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